방금 소개받은 명지대 경제학과 최창규 교수입니다. 오늘 또 제가 또 사회를 맡게 됐는데, 우리가 지금 최근 들어서 우리 권한을 이 정부 국가에 위임을 했는데, 국가가 우리 모든 개인의 생활 혹은 기업의 활동에 엄청난 그 통제를 하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라는 그런 게 발생하면서 더욱더 국가에 의한 개인의 자유, 기업의 자유가 많이 침해를 받고 있다. 이제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남대 경제학과 김영용 명예교수님을 모시고 이제 소유 안정성 침해로 망가지는 대한민국 다시 세울 제안된 정부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발제하실 김 교수님께 우리 박수 좀 보냅시다. 예, 반갑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예. 네, 방금 소개받은 김영용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얘기는 소유 안정성 침해로 망가지는 대한민국 다시 세울 방법이 없겠는가 이런 주제인데요. 사실은 그 소유 안정성 침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그 사유재산 침해죠. 소유 안정성 파괴. 어떤 사회든지 이 소유가 무너지면은 정의도 무너지고 도덕과 법 다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현재 대한민국이 이제 그런 상태에 처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 소유 안정성이 무너지면은 사회가 무너지게 되는가, 국가가 붕괴하게 되는가를 이제 좀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한번 논리적으로 따져보고요. 그 바탕 위에서 그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이런 점을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은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 세워야 될 것은 제한된 정부인데 토론 주제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사회 또는 국가에 올라간 소유의 안정성 파괴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걸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회과학적 개념을 좀 따져보고, 그런 개념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정체가 어떻게 변하면서 그 소유 안정성이 파괴되는가, 이 점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 현재 한국의 실상은 어떤가를 보고,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보는 그런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을 요약을 하자면요. 예전에 이거 제가 어디 다른 데 가서 쓴 그래프이기도 합니다만은, 크게 나눠서 이제 정치, 외교, 군사, 사회, 경제, 문화 이런 식으로 좀 나눠보면요. 전부 다 망가지고 있는 거죠. 정치는 민주정이 타락하고 있는 거고, 외교는 동맹외교가 파괴되고 있는, 군사는 사실상 무장 해제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셈이고, 사회는 도덕과 법의 붕괴, 이렇게 특징 줄 수가 있고,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사회주의 계획 경제로 가는 그러한 길 위에 놓여 있지 않느냐. 체제 전복이죠. 문화는 예전에 상호 존중, 그리고 남의 재산을 존중해주는 이런 게 아니고 서로 약탈적인 이런 그 문화가 어느새 상당히 스며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딱 하나로 묶어보면은 사실은 전부 다 재산 소유를 파괴하는 것들이에요. 외교나 군사 같은 것은 이제 국방이니까 외침으로부터 재산 소유를 보호하는 거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제 경제, 사회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 내부적으로 이제 소유를 보호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무너짐으로써 사회가, 대한민국이 상당히 혼탁한 그런 사회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과학적 개념을 우선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왜 사회과학적 개념들이 생기냐? 사회과학적 개념이라는 것은 자유니, 평등이, 정의, 도덕, 법, 소유 이런 것들.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는 자연 환경이고, 우리가 이제 그것은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이제 자원의 이소성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인간은 첫째는 인간은 이기적이다. 이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이기적이라는 속성.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모여 산다는 거죠. society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모여 산다는 그걸 의미하기 때문에 social이라는 게 이제 근거성이죠. 이 세 가지 때문에, 이 중에 하나라도 이제 조건이 성립하지 않으면 사회과학적 개념은 사라져버리는 거죠. 특히 사람들이 로빈슨 크루소처럼 모여 살지 않는다면은 사회과학적 개념은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모두 증발해버리고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 하에서 이제 각 태어나는 원초적 인간이 이 사회화되면서, 즉 이런 그 속성들을, 특히 인간은 자원은 희소하고 인간은 이기적인데 자기 몫을 많이 늘리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은 분쟁밖에 안 남죠. 그것을 다스리는 어떤 그 장치로서 이제 도덕과 법, 그리고 그에 따른 정의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살펴보면 어떻게 소유가
파괴되면은, 소유 안정성이 파괴되면은 사회 자체가 붕괴하게 되는가. 그걸 논리적으로 좀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원초적 인간이 사회화 되면서 사회에 이제 평화가 이룩되고 이제 그런다고 그랬는데, 사회화 과정에서 작동을 하는 게 나온 이제 규율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도덕과 법이죠. 근데 도덕과 법은 주로 생명과 재산을 중심으로 발전된다. 형성되고 발전된다. 그 이유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마음속의 행복. 이것은 약탈 불가능하죠. 누가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외부 용어나 지적 능력. 이런 것들은 약탈 가능하죠. 그러나 약탈자에게 별로 유용하지가 않습니다. 우수한 머리를 이를테면 떼다가 자기 머리로 붙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첫째는 완전하게 마음속의 행복 완전하게 내가 누릴 수가 있고, 두 번째도 그런 대로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세 번째는 이제 신체 전체를 포함한 재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약탈 가능하고, 그리고 약탈자에게 유용하죠. 그런데 또한 희소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산을 둘러싼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마련되지 않으면은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재산을 둘러싼 도덕과 법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적절히 통제하고, 그래서 말하자면은 평화로운 이 사회 형성의 걸림돌이 되는 이런 그 약탈 행위를 제어함으로써 안정적인 사회, 평화로운 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도덕과 법의 발달로 서로의 이익과 생존 기회를 높인다. 서로 다퉈봐야 너도 손해, 나도 손해더라. 그걸 이제 경험적으로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덕이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누가 어느 개인이나 집단이 만든 게 아니고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발전돼 온 것이 도덕이고, 그리고 거기에 뿌리를 둔 것이 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러한 법은, 도덕과 법은 어떻게 유지되느냐. 도덕을 이제 이성 개념으로 보는 철학자도 있고, 그냥 느낌이다. 이성 개념으로 보는 사람은 뭐 칸트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고, 도덕이라는 것은 이성 개념이 아니고 느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흉의 도덕 철학이 되겠는데요. 뭐 흉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저는 뭐 이 말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도덕과 법을 지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유쾌한 감정을 공유하고, 위반하는 행위에는 불쾌한 감정을 공유하는데, 그것이 바로 정의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과 법은 아까 재산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는데, 그에 따른 법률을, 그렇게 발전된 법률을 지키는 행위에는 유쾌감을 갖고 어기는 행위에는 불평을 갖는 이런 정의감을 공유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과 법은 사람들의 정의감에 의해서 유지가 된다. 그래서 결국 도덕과 법은 사유재산을 둘러싼 정의의 공감대에서 지탱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유가 무너지면은 도덕과 법이 사실상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세상의 평화는 소유의 안정성을 통한 정의의 구현이다. 그래서 그 말은 정의가 소유의 기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가 무너져 버리면 사회에 정의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게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 보면 사회과학적 개념들은 인간들이 모여 사는 궁거성이죠. 사회에서 희소한 자원의 희소성을 둘러싼 인간의 이기심을 제어하는 방책으로 등장한다. 결국은 그런 개념들은 어떤 사회의 형성과 유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해서 이게 등장하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유 개념에는 뭐 이사회 멀린도 얘기하듯이 한 2만여 가지가 됩니다. 개념들이. 저는 이제 자유의 원천이 뭐냐를 얘기했는데, 그때 자유가 나온다면 그 자유에 대한 해석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멀린 같은 경우는 이제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쌍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소극적 자유와 비례적 평등. 이것은 인간의 무한한 그 이기심을 제어시키면서 또한 이기심을 말살시키지 않는, 그리고 또한 자원의 희소성도 고려한 그러한 개념들이기 때문에 사회가 존속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과 법에 의한 인간의 이기심을 제한함으로써 사회의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그 자유와 평등 개념이 되겠고요. 반대로 이제 적극적 자유와 양적 평등은 사회를 파괴하게 되는 거죠. 이걸 추구하는 사회는 결국은 올라가게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결국 인간성을 결과적으로 억압하게 되고, 자연의 자원의 희소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사회의 존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극적 자유와 비례적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는 존속하고 번영할 수 있지만은 이 적극적 자유와 양적 평등을 추구하면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멸망하기 시작한다. 요즘 한국이 상당히 우리가 관찰하는 바 이런 형태, 이런 상황에 빠져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체제의 변화는 그럼 어떻게 일어나는? 현재는 우리가 민주정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정치 체제에는 군주정, 귀족정은 묶어져 있죠, 사실은. 귀족이 없는 군주정은 잘 성립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주정, 혼합정. 혼합정은 여러 가지 정체가 이제 섞어지는 건데, 그냥 물리적으로 섞여져 있는 게 아니고, 근데 화학적으로 섞여지지도 않습니다. 다만 혼합정은 로마를 예로 든다면은 집정관과 언론과 민회, 이게 계급 간의 권력이 분배돼 가지고 적절히 혼합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언론이 주도를 하고 나머지 집정관과 민회는 그 견제하는 이러한 그 정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로마가 한 1200년도로 갔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개념 변화가 정치의 변화를 유도한 것이 아닙니다. 군주정과 귀족정 밑에서는 부자유와 불평등이에요, 대부분. 근데 이걸 이제 프랑스 혁명, 영국의 명예혁명, 이런 것, 혁명에 의해서 정체를 뒤집어 엎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로 가면서 소극적 자유와 비례적 평등이 상당한 정도 보존이 되면서 사회가 번성을 했는데, 요즘 민주정에서 이제 대중의 등장과 함께 적극적 자유와 양적 평등을 추구하면서 중무적으로 가면서 사회가 커다란 문제를 직면하게 됐다. 그래서 결국 대중의 등장과 현대의 민주정은 어떠냐? 대한민국 사회라고 크게 다르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적극적 자유와 양적 평등 의식이 팽배했다. 그리고 대중이 세력을 확장해갔죠. 그리고 정치인들은 이들의 표를 얻어야 집권할 수가 있다. 민주정에서. 그래서 대중과 정치인의 사실상의 결탁.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국회에서 입법화함으로써 약탈의 합법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파퓰리즘이에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요즘. 이런 것들이 대부분 크게 보면은 소유의 안정성을 파괴하는 것들. 소유 안정성이 파괴되면은 이를 계기로 사회의 구성원들의, 사람들의 정의감이 상실되면서 도덕과 법을 안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치문란이다, 도덕 타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사회가 붕괴하고 자기가 대중이 원했던 적극적 자유와 양적 평등도 모두 다 잃게 되는 이런 그 극단의 이제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의 한국이 딱 그렇다는 얘기죠. 적극적 자유와 양적 평등 의식의 팽배. 그래서 소유 안정성 파괴를 시작으로 한국 사회가 붕괴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안보가 그렇고 경제 체제 그렇고 엄청나게 높아지는 세금 그리고 소유 자체를 제약시하는 부동산 정책 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소유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적으로 예전에는 어땠는지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상당히 지적으로도 낮아졌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갖고요. 그리고 도덕과 법의 타락이 가속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합법적 약탈을 정당화하고 이름으로써 사람들의 정의감도 많이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유유린과 평등이 파괴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소위 말해서 좌파와 우파는 얼마나 다를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안보 문제에서는 다르죠. 그리고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요. 본질적으로 얼마나 다르냐 하는 문제에서는 크게 큰 차별은 차이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이 정권 이전에 두 정권이 집권을 했습니다. 우파 정권이 이름하여 이제 우파라고 부를 수 있는 정권이 집권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경제 민주화랄지 이래가지고 지금 이 정권이 하고 있는 정책에 사실은 바탕을 깔아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우파락에서 크게 기대할 것은 좀 낮겠지만 크게 기대할 것은 없지 않겠는가. 결국 정치는 제도가 어떻게 되든 인치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아무런 현자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래서 결국은 대중과 이 정치인들이 결탁해가지고 서로 이익을 위해서 말하자면 국가를 지금 심하게 표현하면 국가를 먹잇감 삼아서 노작질하는 이러한 그 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일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도록 만드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제한된 정부 실현인데요. 물론 예전에는 작은 정부라고 불렀습니다.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부가 대중의 힘을 얻어서 소유의 안정성을 합법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 현실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럼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대폭 물적 또는 심리적 보상을 대폭 제한하는 뭐 이런 얘기는 뭐 오늘날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한비자에도 이제 그런 인용이 있는데 천자가 벼슬을 쉽게 내려놓는 것은 뭐 대단히 뭐 관용적이어서가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그 자리에 있어봐야 먹을 게 없어서 그렇고 벼슬을 놓고 심하게 다투는 것은 그 직책의 권세가 모으기 때문이다. 요즘 뭐 대선 주자들이 뭐 하고 있는 게 전부 다 이제 그런 각도에서 이제 비춰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권한 제한 없이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의 정부의 권력 이게 제한 없이 또 한편으로는 대중과 정치인의 자질 향상을 기대하면서 상권 건립을 통해서 민을 위한 정치 민주정이 가능하겠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러면은 이 제한된 정부를 어떻게 이루고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고 현실적으로는 쉽게 방안이 떠오르지 않는 그런 겁니다. 특히 대중과 권력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결탁해 있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점은 뭐 토론으로 제가 돌리려고 그러는데요. 역사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바뀌어져 왔는가 하는 점과 현재 우리가 처한 고유한 입장에서 또 다른 돌파구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논의를 해봤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뭐 제가 2월 달에 펴는 이 책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거기에 이제 약간 더 보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한번 참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걸로 이제 요약하고요. 마이크를 다시 사회자께 넘기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 경제학자이신데 마치 무슨 뭐 법철학, 경제 철학 강의 듣는 것 같아서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참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부의 권한을 위임했는데 그 정부가 소유 안정성을 해치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됐고 다시 어떻게 하면 정부의 국가의 어떤 권한을 국민의 입장에서 좀 제한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중요한 이슈를 던져주셨는데 그 전사면 교수님이 채팅창에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 교수님께서 의견이 좀 있으시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법을 보면은 대부분 다 조항들이 이렇게 있죠. 전사면 교수님 저기 재산권이 23조죠. 재산권에 관한 게 아마 전사면 교수님 마이크 좀. 예, 맞습니다. 23조. 거기가 1항, 2항이거든요. 공공업무를 하면은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 근데 대부분 이걸 타고 나가버려요. 그래서 헌법에 이런 항을 안 두기도 어려울 것 같은 생각도 들지만은 무슨 재판을 할 때 이거 보면은 어느 항목을 좀 더 그 재판관이 좀 판사가 좀 무겁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헌법 119조도 마찬가지죠. 경제 민주화 뭐 이거. 어떤 1항을 더 중요하게 보느냐, 2항을 더 중요하게 보느냐. 1항이 본질적인 거라고 그러는데 그걸 부정하려면 2항을 타고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헌법 자체를 좀 손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던데 저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소유에 대한 부분이어서 23조 1항에 소위 말하는 국민 재산권은 보장된다.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그 내용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자유 부분들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유. 그다음에 이제 권리가 재산권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권리도 공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말씀하신 이 37조 2항. 그래서 저희가 항상 23조 1항하고 그다음에 37조 2항 문제, 그다음에 119조 1항 문제. 119조는 이제 시장 경제잖아. 그죠? 그리고 제한하는 게 2항인데 지금 그런 세 가지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26조에 나와 있는 소위 말하는 국민의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민이, 국가가, 개인의 경영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제한 문제. 이거 4개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이 4가에 모두가 다, 위반되는 내용들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그 사회가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의 서로 이익을 위해서 제한되는 자유, 그게 있거든요. 그것만 정부가 보존해 주면 되는데 정부가 임의로 들어가는 경우가 이 조항을 타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들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결국은 119조 2항에 나와 있는 경제 민주화 조항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다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항상 그 헌법재판소에 가면 합법 판결 나오는 이유가 119조 2항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그 아주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 판결을 보면 그래 그건 뭐 원하는 답이 좀 있고 헌법을 어느 조항을 좀 더 세게 뭐 이렇게 본다에 따라서 판결 내용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 그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김 교수님, 신백훈 대표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자료랑 설명해 주시는 거 아주 정말 철학적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물론 뭐 제가 의의를 거는 건 아닙니다만은 건의랄까 거기에다가 나중에 이제 포퓰리즘 이렇게 중우정 국민들이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 된다. 그래서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국민들은 어리석지만은 정치인들이 똑바로 정치를 해야 되는데 국민들을 우롱한다든가 국민들이 어리석다고 포퓰리즘으로 한다든가 하는 것에서는 공자님도 저 정명 이름을 잘 붙여야 된다 했듯이 그것이 조폭 정치다, 사기 정치다 그런 식으로 우리 지식인 사회에서 명명하는 것도 상당히 신경 써야 될 게 아닌가. 그래야 어리석은 백성들도 깨어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중우 정치라기보다는 네. 조폭 정치로 해서 속이고 얼리고 사기치고 그런 것을 강조하는 용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감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좀 표현이 좀 세다고 그래서 강도 높게 전해지는 것은 좀 아닌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쪽은 그렇더라도 이쪽에서 언어랄지 이런 것은 조금 점잖은 표현을 해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내용에는 동의합니다. 얼마든지 충분히요. 뭐 심정적으로는 뭐 또 예, 예. 그렇게. 그렇죠. 네, 훨씬 더 저도 그런 더- 한 말씀 네. 드리겠습니다. 결국 그 우리 국민들의 권한을 정부로부터 자유를 계속 뺏어온 게 영국 민주주의가 이제 발전한 거고, 또 그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언제라도 국민과 정부가 국가가 권력을 이렇게 서로 견제할 수 있어야 되고, 특히 헌법기관 간에 서로 견제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 보면 그게 완전히 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히틀러도 투표에 의해서 권력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헌법을 거의 파괴하는 그런 결과가 또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헌법을 지키고 헌법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게 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그게 지금 깨지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 헌법과도 관계가 있고 권력 구조를 어떻게 잘 그 견제와 균형이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서 국민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그게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좋은 말씀 들었고요. 제가 한 네. 두 가지 문제를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 경제학자이시면서 뭐 정치 철학을 아주 깊이 하셔서 예, 많이 공감을 했고요. 예, 첫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인식이라는 게 물론 이제 민주주의 성숙도가 저는 아직도 굉장히 낮다고 보는데 지금 자유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점차 평등에 열광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만연이 돼 있습니다. 서구 민주주의가 사실은 왕권이나 권력의 그 횡포로부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권력을 제한하면서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했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제대로 자유를 지키는 과정이 없이 바로 평등을 넘겨서 자유를 국가에 반납하는 그런 현상이 아주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오늘 이제 김 교수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좌나 우나 비슷하다.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물론 지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권력을 향한 그 경쟁과 그 욕망들이 너무나 지금 치열해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이제 대중들한테 표를 얻어야 되는데
경제적인 문제는 전부 다 환심성 있게 이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현재 지금 체제의 문제는 그거를 떠나서 제가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거는 이게 지금 현의 집권 세력이 저쪽에 그 공산주의 세력인 중국과 그 북한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김여정이가 얘기라도 찍소리도 못하고 중국에 뭐 코로나가 와도 거기 코로나 막을 생각도 안 하고 이게 국내적인 어떤 문제보다는 압도적으로 거기에 그 지금 전체주의 아닙니까? 전체주의를 따라가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 만능주의로 가서 모든 법치를 파괴를 하고 뭐 법치 파괴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지금 거의 길들이려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말도 안 되는 그 제한 국민의 그 자유를 제한을 하면서 국민을 거의 그 자유를 빼앗고 이미 노예로 길들이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과정으로 급속하게 지금 치닫고 있는데 지금 국내적으로 좌나 우나 비슷한 포퓰리즘 이런 문제를 따질 게 아니라 거의 지금 전체주의화 되고 있다 하는 그 국가의 위기인데 어제 오늘 보셨지만 아프간이 지금 바이든이 철수한다고 하니까 뭐 급속하게 돼서 도저히 수습할 정도가 안 되게 지금 빠르게 아프간이 지금 탈레반에 정복이 됐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친중 친북하면서 안보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포퓰리즘은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망의 문제가 된다.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 책도 내시고 정치에 대해서 많이 하셨는데 제 관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 점은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다음 선거에서는 바꿔야죠. 바꿔야만이 나라를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현 체제로는 안 되겠고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안보, 소위 말해서 그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소유 문제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안보가 무너지면은 뭐 국가는 뭐 존립할 수 없는 거니까. 당장 급한 문제는 맞습니다. 그래서 체제가 전복되지 않는 그런 그 시스템을 다시 복원해야 되는 그런 점에서는 저도 뭐 100% 동의합니다. 권력 구조는 백날 이게 권력 구조는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도 괜찮은 게 아까 말씀드린 계급간 권력을 나누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얘기거든요. 그 계급 간에 이제 권력을 나눠주는 거. 이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그래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삼권으로 돼 있잖아요. 뭐 입법, 사법, 행정. 이거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몽테스키의 삼권 분립론은 사실상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의회는 이게 의회가 아니거든요. 의회의 태동을 보면 의회 태동은 세금 때문에 생겼거든요. 세금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국 왕실이 왕실 재산으로 뭐 경비를 충당하다가 부족하면 이제 돈을 걷는데 처음에 이제 돈 가진 사람한테 물어본 거죠. 야, 뭐 돈이 부족하니 돈을 좀 보태주라. 돈 가진 사람은 누굽니까? 귀족이죠. 그래서 이제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모여서 얘기를 해보겠다. 그것이 사실 상원이 됐고 나중에 또 돈이 부족하니까 일반 평민들한테도 얘기했거든요. 그게 이제 하원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징수를 견제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 의회의 태동 이후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경우에는 의회가 솔선수 먼저 그냥 국민들로부터 세금 뜯어가는 걸 이제 앞장서고 있는 그런 형편이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의회가 180석이나 되는 그 거대 여당이 되다 보니까 마음 놓고 입법도 하고 입법이 뭐 다 전체주의 입법이고 뭐 국가기관을 완전히 통제를 해서 발밑으로 놓고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인데 더욱이 지금 부정선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은 엄청난 리스크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감옥으로 가는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정선거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 정치인이나 많은 그 식자들도 그 부정선거 문제를 한번 잘 들여다보고 그게 부정선거인지 아닌지도 확실히 우리가 인식을 하고 해야지 지금 민주주의가 부정선거 때문에 넘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뭐 이런 논의를 해봐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도 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릴까요? 네, 우리 황 박사님. 아까 최 교수님께서 숙제를 주셔가지고 편하게 못 들었어요. 하여튼 좋은 강의인데 편하게 못 들었습니다. 농담이고요. 교수님 강의 잘 들었고요. 평소에 생각하셨던 것을 책으로 잘 쓰셔가지고 잘 읽고 있습니다. 하나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예. 첫 번째가 소유의 안정성을 침해하는 대한민국 정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안정성과 안전성을 구분하셔서 표현한 것인지 시큐리티냐 스테빌리티냐 가지고 제가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안정성이라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이제 그것이 하나 궁금했고요. 그 아담 스미스도 이제 그 국부론에서 정부의 정의에 대한 그 사회적 신뢰가 미약한 나라에서는 결코 이제 경제가 발전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정부의 정의가 무엇이냐 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그 프로퍼티에 대한 안정적 보호였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 보호. 그래서 그러니까 안전이죠. 안전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똑같이 지금 그 교수님 발표에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 적극적 자유를 시연하겠다는 정부치고 나라의 발전에 성공하지 못한 게 사례들이 꽤 많지요. 심지어 그 노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노자도 잘 되는 나라 보면은 지도자가 일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적은 정부, 규제를 많이 만들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국민 스스로가 부자가 되는 길을 찾는다 하는 이런 얘기도 했고 행정학에서도 정부가 비대해지면은 그 업무가 사라져도 공무원들이 자기 조직을 팽창시킨다는 이런 등등 해가지고 한번 적극적 자유에 길려들었으면은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 대해 나오잖아요. 우리 에이스모글로가 쓴 그 Why Nations Fail. 거기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 착취적 제도, extractive institution을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남의 그 누군가의 선한 목적으로 누군가에게 재산을 나눠준다든지 국책 싸움을 벌이기 위해서 세금을 과도하게 재산을 침해하는 그런 사례를 이제 착취적 제도라고 그러는데 이 착취적 제도가 웬만큼 그 우리나라에만 고유하게 경제민주화라는 헌법 조항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여러 가지로 발견돼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현재만 고유한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이게 뭐지? 한국이 경제민주화 담론 이후로 갑작스럽게 이런 착취적 경제제도를 양성하기 시작했는가? 아니면 그 슌페터가 얘기했듯이 어느 정도 경제가 발전하니까 자본주의 자체 내에서 평등을 요구하면서 대기업이나 가진 자에 대한 반감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와야 되는 과정에 들어가 있는가? 대부분 나라가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유일하게 안 한 여기에 예외인 게 미국입니다. 미국은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예요. 그 파운딩 파더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보통 저 때 한 번은 그 시험 무대에 들어섰는데 잘 안 들어갔던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두 번째 질문은 이게 한국적 현상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걸 보편적인 에스모글루처럼 보편적인 그 발전 단계의 한 현상으로서 분석 가능한 건지 하는 것이 두 번째 질문이고 세 번째 질문은 그러니까 소극적 자유를 지켜주기 위한 그런 그 법의 지배 원칙에 입각할 때 이제 그 하이에크 말하는 레크츠 스타트 이런 거 있잖아요. 법의 지배 원칙에 충실한 그런 법치주의. 반면에 지금 법률을 통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착취하는 입법 국가, 게세츠 스타트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이런 그 합법적 그 정치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률을 악법이죠. 그 악법을 법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법이 아니라고 보고 투쟁해야 될 것인가. 만약 선택해야 된다면 저희는 어느 쪽에 서야 된다고 교수님께서 평가를 해주실런지 이 세 가지 질문. 예. 세 가지 하라고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질문이 그럼 세 가지입니까? 예. 그 처음에는 소유 안정성 문제는 스테빌리티를 얘기하죠. 스테빌리티. 예, 스테빌리티 얘기인데 스테빌리티. 여기는 세이프티인가요? 스테빌리티인가요? 스테빌리티. 스테빌리티. 예. 우리나라 지금 그러잖아요. 소유가 주택만 얘기 들어도 뭡니까? 임대사업자 됐다 안 됐다 또는 다시 됐다 안 됐다. 소유 기간도
뭐 이제는 옛날부터 카운트하다가 뭐 이제는 지금 입법 발의돼 있는 거죠. 뭐 이주택이 뭐 해소되는 순간부터 다시 카운트한다랄지 뭐 그래서 스테이빌리티를 얘기하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한국적 상황뿐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책을 못 읽어봤는데요. 그 저 누굽니까? 또 둘이 썼습니까? 그 저 초분 회랑이라는 걸 예, 맞습니다. 둘 있습니다. 둘이 썼어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제 책에다는 경제학적 용어를 가져다가 조금 더 좁게 그 칼날 비유를 했는데요. 나이프 엣지 프로블럼이라 가지고 네. 한쪽은 이제 소극적 자유에서 그 칼날을 넘어서 적극 자유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어떤 레인지를 벗어나면은 이건 이제 민주정은 타락하게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제 착취적인 구조가 되는 거죠. Why nations 뭐 fail,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 나온 그 포용적이지 못한 착취적인 그런 제도가 이제 된다는 그런 얘기고. 그래서 꼭 한국적인 상황만은 아니다. 근데 현재 한국도 그러한 경우에 지금 빠져 있는 거 아니냐 지경에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법의집의 뭐 재산권 문제, 이건 법은 아니죠. 학법도 법은 당연히 법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가 법치할 때 그 뭐 잘 아시다시피 법치할 때 법은 로잖아요. 예? 룰 오브 로죠, 룰 오브 로. 그런데 현대 민주정에서는 법은 전부 다 입법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국회에서 만드는 것은 입법이죠. 영어로는 legislation 또는 뭐 act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런 레지슬레이션 할 때도 로의 개념을 생각하고 만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국회에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면은 이것은 싸워서 없애야 될 법에 속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투쟁. 예. 감사합니다. 지금 뭐 이게 입법이 법이 되어가지고 이게 이제 합법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은 엄청나게 지금 올라매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건 법이 아니고 본원적인 의미에서 로라는 의미에서 법은 뭐 일반성, 추상성, 뭐 평등성, 뭐 확실성 이런 개념을 따졌을 때의 법의 개념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뭐 저기 좀 제가 늦게 참여해가지고 예. 발표 전문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은요. 예.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린벨트라는 법 있잖아요. 예. 과연 그런 법이 외국에도 있는지 뭐 녹지를 보존한다는 의미에서 그린벨트를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었고 여태까지 시행하고 있는데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그동안 한국 서울시장은 금지했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뭐 그걸 한답시고 재개발, 재건축을 금지 뭐 이렇게 할 때는 허가를 해주게 돼 있는.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하고. 과연 이게 외국의 경우에는 그러면 이런 법이 있는지 뭐 이게 뭐 포지티브 리버티니 뭐 네거티브 리버티니 뭐 좀 그런 좀 철학적인 추상적인 얘기보다는 과연 이게 외국의 경우에 또 우리나라에 있다면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논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지 좀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인혁 박사님도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린벨트가 있어야 되니 없어야 하는 거죠. 사실 그린벨트가 있으면 좋긴 하죠. 뭐 저 완전히 뭐 집으로 가득 찬 것보다도 녹지대가 있으면 뭐 좋으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이걸 이제 어떻게 달성하느냐면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정부에서 이런 필요를 느낀다면 네가 살아. 개인의 재산인데 그걸 묶어두고 그린벨트로 하지 말고 네가 거길 살아. 아니면은 소유권 자체를 가져갈 수 없다면은 내년 그린벨트로 이용되는 데 대한 뭐 렌트를 준다랄지 이런 식의 거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 재개발 이건 좀 사실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잠실에서 이제 5단지가 지금 재건축 뭐 재건축에 걸려 있는데 이게 한 20년도 넘었어요. 근데 이 허가를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로 하려고 보니까 그 요즘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초과이익 환수인가요? 그걸 다 가져가 버리면은 재건축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좀 안 하고 있고.
결국은 계속 슬럼화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꼭 허가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내가 사는 집인데 내가 사는 집을 내가 부수고 다시 짓겠다는데 이게 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딱 부러지게 지금 얘기는 못 드리겠고, 그러나 개인적인 자유에 반한다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거죠. 뭐 부동산 정책이라는 이유로 해서 이게 재건축이 확대가 되고 하는 거를 이제 박원순 시장은 이제 공공성을 빌미로 해서 그 임대주택이나 이런 걸 자꾸 확대를 이제 하면서 또 이제 갈등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오르고 내리는 문제, 그래서 일부러 과도하게 이제 제한을 한 거죠. 그것도 이제 하나의 좌파 정부의 굉장히 특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공급을 제대로 안 늘려줘서 지금 아파트 값이 문재인 정부 이래로 86%가 지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유일한 해결책은 그런 그 재건축을 빨리빨리 허락해 주는 건데 안 하고 버티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악순환이 거듭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용적률에 제한을 가한다는 등 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그것도 재개발 재건축을 허락했더니만서도 난개발이 일어난다는 등 이게 그렇게 뭐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학적인 측면뿐 아니라. 근데 특히 저소득층을 위해 가지고 LH공사에서 임대주택을 짓겠다. 그 저소득층을 특히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은 공공에서 담당해 가지고 지어주겠다. 이 정책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할 명분이, 이건 시장의 실패 아니냐? 저소득층은 주택을 구입할 능력도 없는데, 그러니까 싸게 임대주택을 정부에서 뭐 LH공사든 뭐 옛날엔 뭐 주택개발 주공에서 했습니다만 그 논리에 대해서는 뭐 근데 반대할 명분이 적지 않을까요? 근데 미국과 좀 사람이 좀 다른 점도 좀 없지 않나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임대주택 별로 선호 안 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집을 못 사면은 거의 평생 동안 임대주택도 많이 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그 임대주택을 민간이 합니다. 그래서 퀄리티가 아파트에 또는 주택에 집이 보장이 돼요. 최소한에. 미국도 공공주택은 다 저기입니다. 다 슬럼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가를 원하는 거지, 보유를 원하는 거지, 이 월세나 전세를 항구적으로 그걸 원하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임대주택을 짓더라도 민간이 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그게 유지가 되고요. 공공이 지으면은 슬럼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민간이 수익이 안 나는데 지으려고 그럴까요? 민간이 수익이 안 나려는데 지으려고 그럴까요? 수익이 그거야 뭐 규제만 안 하면 수익은 날 수 있죠. 월세를 보증금 얼마 내고 뭐 두세 달 정도 렌트를 디파짓하고 월세를 사는, 그것이 대부분 미국식 방식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작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공공이 짓는다 하면은 글쎄요, 이건 뭐 공공은 짓기만 하고 그냥 그 뒤로는 관리는 별로 없을 거거든요. 그리고 뭐 반값 아파트 뭐 모든 사람이 그러는데 반값 아파트는 없어요, 세상에. 누군가 거기다가 절반을 보태준다는 얘기지. 그런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공공이 따로 싸게 짓는다는 것도 누군가 국가 돈을 보태든지 누가 보태든지 해가지고 되는 것이지, 세상에 가격이 100원인데 500원에 주겠다라는 것은 500원 누가 보태줬다는 얘기죠. 그런 건 다 거짓말이죠. 반값 아파트는 거짓말입니다. 예, 아까 질문하신 우리 양 교수님 질문에 보면 우리나라는 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 그러니까 국토이용계획법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개발행위를 허가를 받게 돼 있어요. 다른 나라는 허가는 안 해주거든요. 인가나 뭐 승인사항인데 우리나라는 허가라고 하는 거는 재량사항이에요, 재량사항. 그래서 국가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게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개발 제한 구역도 지정을 해요, 정부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른 국가들, 대륙법계는 대부분 이러한 국토계획이용법이 있긴 있거든요. 있는데 이 규제 정도가 허가나
뭐 이 지역에서 개발을 못하게 하거나 하게 아니고 지자체와 협의해서 하도록 돼 있는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방적으로 이런 정부가 정할 수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에 나와 있는 37조 2항하고 매우 관련이 있어요. 이 부분이.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19조 2항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경제 민주화라는 관점에서 또 이 부분도 같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국토기획계획법이 다른 국가보다는 과도하다. 정부 재량이 너무 많이 개입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더 드려도 되나요? 네네네. 네. 네. 이건 술 먹으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건데, 우리가 칸트가 도덕은 이성이다라고 말했고, 이제 흉이 도덕은 느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칸트는 그 인간도 자연에 속하니까 자연의 법칙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자유 개념이 나오고, 그래서 거기서 동물적인 존재에서 인격적인 존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칸트의 경우는 도덕 이성에서 나와요. 휴먼 도덕은 이성 개념이 아니다. 그건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칸트와 휴먼은 그냥 교과서에서만 배웠고 읽지는 못했는데 얼핏 들으니까 우리 사단 칠정론의 이기 이론론과 이기 이원론하고 연결돼 있는 거 아닌가? 그쪽은 저는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인의예지가 사단인데 이 사단이 인의예지는 도덕이고 칠정은 희노 애호욕 이 감정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이 짐승들도 다 이게 감정의 문제는 있는데 좋아하고 싫어하고 분노하는 게 있는데 인의예지를 모르니 인의예지는 이성의 영역에 있어서 짐승과 사람을 구분한 영역이다. 그렇게 보는 견해하고 그렇지 않다. 둘 다 같은 감성의 작용이다라고 해서 이원론과 이원론이 그렇게 주구장창 소선시대 싸웠는데 정권 다툼이었겠지만요. 제가 질문 드리려고 하는 건 이 정부는 수호지심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사양지심이 없어요. 쥐들 먹는데, 그렇죠? 그리고 희비지심이 없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못해요. 이건 이성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감성이 문제인가요? 황 박사님 예전에 우리 진짜로 술 마실 때 한 얘기 같은데 이성의 문제가 한 얘기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는 거죠. 휴무 경우는 이성은 true false를 따지는 영역이에요. 예. true false. 그러니까 무슨 법칙이랄지 지동설이나 천동설 이런 걸 따지는 것은 이성의 영역이죠. 근데 인간 행동을 따지는 것은 감성의 영역이고 정념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인간 행동.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예외에 있는 법칙은 없고 예외가 있으면 그 법칙이 안 되니까 예외 없는 행동 규칙 룰은 없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인간이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갑자기 동물적인 존재에서 인격적인 존재가 된다. 이게 그래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칸트는 인간한테 대단히 아부한 철학자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우리 신중선 교수한테도 들은 얘기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단 칠정론하는 것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알겠습니다.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전체주의죠, 공산주의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평등을 실현해 줄 테니까 우리한테 다 권력을 달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동조를 하고 서민층들은 재난지원금 받아먹는 재미가 아니면 그거라도 있어야 되니까 그냥 차차 굴복을 하면서 거의 그쪽으로 동조를 해간다. 억지로 동조하는 거죠, 물론. 그래서 그런 평등의 대가로 받는 그 국가 권력의 절대적인 권력 행사가 얼마나 우리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노예를 가는 길인데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정말 자유를 좀 소중하게 생각하고 평등은 실현될 수도 없고 이미 수많은 국가나 세계에서 다 실험이 실패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참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가장 건들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대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이냐 이런 얘기죠. 대중이 말하자면은 지적 성장을 하고 판단력을 키워서 이를테면 그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제 다음 선거에서 바꾸는 것이 이제 일인데 그런 일을
말하자면 어느 정도 시행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존재일지에 대해서는 참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좀 부정적인데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좀 나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인데,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얘기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이유는 그 원시 공산사인가요? 그 수렵 채취 시대. 그때 이제 생겼던 그 DNA, 이것들이 잘 안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등의 유달리 이제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바뀌려면 DNA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100년을 살았다면 99년 6개월은 아마 수렵 채취를 살았고 6개월 정도 자본주의 시대를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형성된 DNA 가지고 지금 자본주의 시대를 보니까 이게 안 맞아요. 이게 잘 안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DNA가 뭐 100만 년에 0.1% 바뀌니 1% 바뀌니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너무 그 일희일비할 게 아니고 아주 장기적으로 아주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오늘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고요. 오늘 정말 우리 전남대 경제학과 김영용 명예교수님, 소유 안정성 침해로 망가지는 대한민국 다시 세울 제한된 정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는데, 많이 생각하는 계기가 됐고, 또 이게 우리 여러모로 부동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생활과도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생각해보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 끝으로 마무리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그게 없으시면은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좀 특별히 뭐 할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은 뭐 이제 우리 선생님들 비롯해서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현 정권을 보면은 정말로 이게 속 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근데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조금 느긋하게 생각하면 길게 보고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물론 뭐 다음에 뭐 내년 선거나 이런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제가 도외시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사실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편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이제 바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김 교수님께 박수 좀 보내주시죠.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바른사회 미디어 콘서트는 마무리하고요.